오늘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야 역시 브랜덤이 거장은 거장이구나 생각한 부분인데 어, 핵심만 말하자면은 요거예요. 이게 그 규범적 태도라는 것과 규범적 상태라는 걸 분리하는 내용이 오늘 다루는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브랜덤이 정말 체계적으로 논의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뭐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세 가지 논제를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칸트 철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태도라는 걸 이제 각각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브랜덤 자신의 철학적 기획에 제시되는 어떤 도전, 어떤 철학적 기획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션, 그 상벌이라고도 하고 제재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론을 또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을 세 가지 어떤 갈래로 자신이 앞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을 세 가지 갈래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논의 하나하나는 안 어려워요. 브랜덤 말하는 주장 하나하나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막 다 짜맞춰서 구성을 해놓다 보니까 엄청 내용이 체계적이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핵심은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태도, 그러니까 노마티브 스테이터스랑 노마티브 애티튜드 요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고 이걸 왜 구분하냐면은 브랜덤이 뒤에서 이제 이건 1챕터 1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3장에서 이제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브랜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범주가 뭐냐면은 디온틱 스테이터스랑 디온틱 애티튜드예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상태랑 의무론적 태도인데 그래서 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무론적 상태라는 거는 그 찬동과 권한이고 의무론적 태도라는 거는 그 떠넘기기와 떠맡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그 구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덤 자신의 어떤 그 체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 핵심을 알아두시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범적 상태, 규범적 태도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오늘 좀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 반복되는 내용인데 브랜덤이 이제 칸트 철학을 요약을 하면서 칸트 철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게 있다. 세 가지 논제로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두 가지 논제를 먼저 제시하고 뒤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두 가지 논제가 있다. 뭐냐면은 하나는 지향성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계속 얘기하지만 의미한다, 뭐 이해한다, 욕망한다, 뭐 이런 모든 지향적 상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범적 차원을 가진다. 이게 첫 번째 칸트 철학의 논제였다. 여기 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논제라는 건 뭐냐면은 규범이라는 것은 명시적 규칙이나 원칙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칸트는 이제 법학적인 유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규범이란 건 뭐냐? 규칙이다. 정해져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이 곧 규범이다. 규범은 규칙이고 규칙은 곧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논의에서 도출된 결론은 뭐냐? 요 첫 번째 문제는 맞다. 승인된다. 인도어스 된다. 이제 승인된데 두 번째 문제는 거부된다. 규범은 명시적인 게 아니라 암묵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암묵적인 규범을 전제할 때에야 명시적인 규범이 이해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가려져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런 규칙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규범이라는 게 이해돼야 된다. 이해돼야 된다. 오직 이제 그 규범이 취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로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사실 이게 분량 때문에 잘라 먹었는데 규범이 취할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 진짜로 이제 밑에 전제가 되는 건 암묵적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명시적 규범이 이해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논제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칸트의 세 번째 논제가 합리적 존재는 규칙의 개념에 따라 행위한다라는 거거든요. 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걸 움직이기가 좀 애매해서 됐다. 그러니까 요 구분인데 빨간색으로 했던 건 이게 자연적 존재로서 우리는 규칙에 따라서 행위하지만 합리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규칙의 컨셉션에 따라서 규칙에 대한 우리의 컨셉션스에 따라서 행위한다는데 제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개념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컨셉션스라는 말이 철학 안에서 조금 이제 개념하고 컨셉하고 컨셉션이 구분되는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은 원래 처음에 이걸 구분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존 롤즈거든요. 존 롤즈가 정의론에서 이제 컨셉하고 컨셉션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컨셉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의 컨셉션을 물어봤을 때는 정의가 뭔지에 대한 다 그 정의의 정의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론적 정의관을 얘기할 수 있고 의지주의적 정의관도 있고 덕윤리에 근거해서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컨셉에 대해서는 정의의 컨셉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정의의 컨셉션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네가 말하는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컨셉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하고 컨셉션이 구분되는데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마다 이걸 좀 다 다르게 번역해요. 어떤 사람은 컨셉을 개념이라고 하고 컨셉션을 뭐 개념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좀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관념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아이디어라는 그 말의 번역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개념화라고 하기에도 이게 무슨 뭐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작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 사이의 이 차이이기 때문에 컨셉션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들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액트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행위라고 했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번역 관련해서 브랜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존재들은 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요 물체를 놓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요거는 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자연적 존재가 뭐 생각하냐 안 하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합리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따라 행위하는 존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규칙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 규칙을 떠올리는 방식이 우리한테서는 사실 우리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이해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이 규칙은 이러한 거일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합리적 존재다 라고 이제 세 번째 구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합리적 존재는 이런 식으로 그 필연성을 따르는 걸 자연적 필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필연성에 의해서 구속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떤 규칙의 필연성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방식대로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브랜덤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를 들어가지고 데카르트 예시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이제 외부 세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를 표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이 표상 때문에 항상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 내가 가진 표상과 실제 외부 세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 표상과 외부 세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류가 발생한다 한 것처럼 브랜덤은 칸트한테서도 그런 비슷한 어떤 논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비슷한 논의를 집어넣는 거죠. 규칙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어떤 이런 문제 아니면 실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칸트의 세 가지 논제가 있다. 그 첫 번째 논제는 규범적 차원, 지향성은 규범적 차원을 가지고 두 번째 논제는 이 규범이라는 것은 그 규칙이나 원칙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는데 이건 거부되었고 세 번째 논제는 합리적 존재는 규칙의 개념에 따라 행위한다. 이게 세 번째 논제인데 이걸 가지고 칸트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요. 칸트 철학의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 칸트의 아이디어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는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어떤 시도들에 의해서 칸트의 그 개념 사용자의 규범적 특징에 대한 칸트의 요점을 추구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넘어갔네. 응?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브랜덤이 딱 첫 번째라고 하고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길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제시를 하는데 핵심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규범에 의한 지배는 실수, 잘못, 실패의 가능성과 양립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저번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저번 시간에 규칙성주의를 비판하면서 규칙성주의에 따르면은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규범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곧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실수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우리가 규칙을 잘못 따를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왜? 우리는 항상 규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그 행동 방식에 대해서 다 이것들은 다 규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규칙적인 것이 다 올바른 것이면은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면서 그 규범을 따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을 지키는 것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서 규범에 따르는 것과 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 사이에 그 구분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규범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제한다는 그 규범적 힘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규칙성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이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범에 따른다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과 항상 양립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그러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게 같지 않다. 만약에 이게 같아지게 되면은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규칙성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항상 인정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따르지는 않는 상태,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올바르지는 않은 상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올바르지는 않은 상태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실수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게 올바르지는 않은 상태, 이게 실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규범에 의한 지배와 실수의 가능성이라는 건 양립해야 되고, 이 실수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규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규범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본질적인 거다라는 게 칸트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한 가지 특징인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에 대한 우리의 파악과 우리의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규칙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냥 얘가 이 사물이라는 게 규칙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규칙이 직접적으로 얘한테 어떤 강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파악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른 것이야 라는, 요렇게 우리가 파악한 규칙이라는 게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원리가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칸트가 제시하는 칸트 철학에서 어떤 특징적인 면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태도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태도라는 문제랑 연관돼서 이제 인정이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이라는 것도 철학에서 인정으로 번역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인정으로 그냥 번역할게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규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 우리가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수행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때 있어서 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강제력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것이다. 이게 항상 태도에 의해서 매개된다라는 것이고, 이 인정은 왜 나오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태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수행들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규칙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규칙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걸 이제 인정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 예시를 생각하는 게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똑같은 교회에 두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출석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말씀이 그렇지, 나한테 나의 삶을 규제하는 그런 말씀이지라는 게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시간만 낭비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규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 규범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마는지가 개별적인 어떤 발화들, 개별적인 수행들에 대해서 이 수행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그 근거가 된다.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존하는 지평이 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범의 강제, 뭔가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규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매개되어 있다. 이게 칸트 철학의 어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규범적 태도라는 문제가 브랜덤한테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브랜덤이 이걸 두 가지를 나누죠. 수행 자체라는 게 있고, 이 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된다. 왜 구분이 돼야 되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실수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그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수행이 있고, 이 수행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활동이 따로 있는데, 요게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올바를 수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있고, 요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는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야, 그래야 실수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 그래야 내가 그 규칙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규칙에 대한 나의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평가한다는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분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이 평가가 그래서 규범적 태도인 거고, 수행 자체는 얘기하게 되지만 규범적 상태인 것이. 그래서 규범적 상태로서의 개별 수행들이 있고, 올바를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규범적 상태라는 게 있고, 요 올바를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건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행위로서의 규범적 태도라는 게 있다. 요 태도의 층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가 왜 나오냐? 아까 얘기했듯이 규범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행 자체와 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규범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규범적 태도에 종속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요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범을 따른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는 건 특정한 규범에 종속된다는 거고, 규범에 종속된다. 규범을 따른다는 건 뭐냐? 규범에 종속된다. 규범을 따른다는 건 뭐냐? 그 규범에 대한 어떤 태도를 받아들인다는 거다. 태도에 종속되는 거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브랜덤이 이제 다시 자기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설정을 하죠. 이제 규범적 태도의 의의에 대한 통찰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규범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주의적 요점을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규범적 태도에 대한 규범적 태도의 의의에 대한 통찰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 이 규범적 태도라는 논의가 애초에 왜 나왔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범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규범에 따르는 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요 문제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규범에 따르는 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계속 얘기했듯이 인과적 질서와 규범적 질서가 구분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규칙적으로 어떤 뭔가를 인과적 질서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성향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규범적 태도의 의의에 대한 통찰을 유지한다는 거는 앞에서 나왔던 그 인과적 질서와 인식적 질서의 구분, 그리고 그 구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 요것들을 유지한다는 거고, 요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주의적 요점을 수용한다는 건 뭐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규범적 질서라는 거는 어떤 실천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요점이라는 게 계속 강조했지만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라는 프랙티스라는 그 지평을 상정하고서 그 지평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설명하려는 게 이제 실용주의적인 어떤 설명들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강조하는 게 그런 실천이었잖아요. 우리는 규범에 따른다는 거는 실천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규범에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실용주의적 요점이란 건 뭐냐? 규범은 실천에서 어떤 기능을 따르냐의 측면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규칙주의를 거부하면서, 지성주의적인 규칙주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비규범적인 규칙성주의를 거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목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떤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러한 도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규칙주의와 규칙성주의에 대한 이 양쪽의 측면을 가로질러서 나아가는, 스킬러와 카립티스를 가로지르는 이런 걸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바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그쵸? 올바름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인데, 올바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수행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구별 가능해야 된다. 어떤 태도와 그 수행 자체들이 구별돼야 된다. 규칙적인 수행이 그
그 수행에 대한 그 수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태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게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요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브랜덤이 고민하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요 두 부분이거든요. 파란색 이렇게 해놓은 걸 번역한 부분인데,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룬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여기 부분보다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예시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지금 라면이 하나 있는데, 이 어떤 대상을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어떤 대상을 음식으로 다룬다, 어떤 대상을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그거는 이 대상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을 먹는다는 것은 이 대상을 내가 이 대상을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표현해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먹는 행위라는 것, 우리가 실천 속에서 그 대상을 먹는다라는 요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요 행위가 그 대상을 내가 음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내가 어떤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가 설명이 돼야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실천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되고, 그 실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규범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면은, 그러면 내가 실천 속에서 어떤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다룬다고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라는 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수행의 규범적인 의의나 상태를 떠맡기는 그러한 규범적 태도가, 이게 이제 규범적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룬다는 것, 이게 규범적 태도인데, 이런 규범적 태도가 우리의 실천 속에서 암묵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암묵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실천 속에서 암묵적이라는 게 뭔가, 이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요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규범적 상태와 규범적 태도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규칙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놨다고 해서 요건 틀린 거고 요건 맞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대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not only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도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규칙에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 어떤 민감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적 상태라는 것과 규범적 상태라는 것과 규범적 태도라는 걸로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개별적인 상태들이 있고, 이 상태들에 대해서 이건 올바른 거야,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야라고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것, 요건 이제 규범적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요 규범적 태도라는 건 어떻게 가능해지냐? 규칙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 규칙이라는 건 요 규칙은 요렇게 따르는 게 맞는 거야라는 그런 우리의 이해, 우리가 파악한 규칙에 따라서 이 규범적 태도라는 게 성립하고, 이 규범적 태도라는 게 성립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규칙을 이해해서 규범적 태도라는 게 성립이 됐을 때, 그때 이 개별적인 규범적 상태들에 대해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상태라는 것은, 규범적 상태라는 것은 나중에 가면은 커미트먼트와 인타이트먼트, 찬동과 권한이고, 여기 태도라는 건 나중에 가면은 어트리뷰팅하고 언더테이킹, 떠넘기기와 떠맡기기라는 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언어 놀이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를 제시했을 때, 그걸 평가자가 바라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 놀이 속에서 우리는 그 놀이 참여자인 동시에 그 놀이를 평가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로서는 어떤 주장을 하거나 주장에 대해서 정당화를 제시하고, 그럼 주장을 하거나 주장에 대해서 정당화를 제시하면은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맞는 주장인지, 그 정당화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규칙에 따라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하는데 어떤 것이 그쵸. 어떤 수행이라는 게 규칙에 따라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것을 규칙에 따라서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도록 다루는 어떤 우리의 실천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 속에서 그런 다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 수행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태랑 태도가 구분되는 건데 규범적 태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는 활동인 것이고 그 규범적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를 받는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규범적 태도는 그래서 내가 그 규칙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속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고 여기는 근데 딱 나오진 않았지만 브랜덤한테서 do와 대비되는 건 say거든요. 그러니까 행한다, 말한다. 이게 항상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범하고 규칙 그리고 행한다는 것과 말한다는 것 이게 항상 반대가 되는 거니까 암묵적, 명시적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규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주어진 어떤 규칙에 대한 주어진 규범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 속에서 암묵적으로 뭔가 평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평가하는 활동에 따라서 규범적인 상태라는 것이 옳다, 그르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와 태도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브랜덤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처음에 브랜덤이 제시한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룬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 대상을 음식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대상을 먹는 행위잖아요. 대상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이 대상을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천 속에서 어떤 수행을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할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음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을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할 때 여기서 이제 브랜덤이 얘기하는 게 보상과 처벌의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적 태도라는 것은 뭔가를 보상하고 뭔가를 처벌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 내가 규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규범적 태도를 가지고서 규범적 상태에 대해서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 규범적 상태를, 그 어떤 수행을 보상하거나 처벌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실천 속에서 요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응보적 접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응보적 접근이란 게 뭐냐? 규범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딱 이 문장이 나오진 않아요. 이걸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 규범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벌을 준다는 것이다. 이 상벌이라는 게 이게 생션을 번역한 거거든요. 상벌을 근데 사전적으로는 제재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생션이라는 거는 상을 주는 거기도 하고 벌을 주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재라는 말로 하면은 제재는 그냥 어떤 처벌을 내리고 못하게 막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벌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그 어떠한 수행을 올바르거나 적절한 것으로 이제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을 줌으로써 우리는 올바르거나 적절한 것으로 다룬다는 거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벌을 줌으로써 그렇게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다룬다. 보상을 내리거나 처벌을 내린다. 실천 속에서 우리가 규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건 뭐냐? 어떤 수행에 대해서 어떤 제시된 주장이나 어떤 제시된 어떤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규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게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상벌이라는 걸 강화, reinforcement의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행동적 강화의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태도라는 건 뭐냐? 어떤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다룬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걸로 다룬다는 거는 실천 속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냐? 수행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내린다는 거다. 그럼 이건 다시 어떤 의미냐? 수행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애가 말을 잘 들으면 사탕을 주고 어떤 애가 나쁜 짓을 하면 회초리로 때리고 해가지고 말을 잘 들을 때 행위를 계속 더 하도록 강화시키고 말을 안 들을 때 행위를 덜 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화시키고 그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화시켜서 해당 행위를 계속 더 생산하게 하는 요게 바로 강화인 것이고 요게 바로 우리가 보상하거나 처벌할 때 이루어진 일인 것이고 그렇게 보상하거나 처벌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실천 속에서 규범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맥락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행, 여기 이 수행에는 어떤 판단도 들어갈 수 있고 행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판단, 그 행위를 강화하거나 긍정적으로 강화하거나 부정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브랜던 본인도 인정하듯이 순전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강화라는 건 순전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인데 요게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하티앙 간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결국에는 네가 거부했던 규칙성주의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냐. 이게 기능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강화라는 개념으로 그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게 되면은 너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면서. 그냥 규칙적이다,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서 규칙적이다, 규칙적이지 않다를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로 치환시키면 안 된다면서. 근데 네가 하고 있는 행위는 딱 그 규칙성주의의 모델인데? 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브랜덤이 그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제시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규범적 태도를 지닌다는 건 뭐냐? 어떤 수행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 평가한다는 건 뭐냐? 그 수행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는 것이다. 그 상을 주거나 벌을 준다는 건 뭐냐? 그 수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든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든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니까 이제 그 브랜던 자기도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나는 규칙성주의를 비판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일종의 규칙성 이론이다. 근데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단순한 규칙성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온 것도 단순한 규칙성 이론이라고 나온 게 브랜덤 내가 본인이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규칙성주의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단순하진 않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애매한, 제가 느끼기엔 조금 애매하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서는 딱히 뭐라고 해야 될까, 브랜덤이 규칙성주의의 혐의를 벗어났다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좀 말이 길어요. 말이 긴데 말이 길고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오직 규칙성이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서의 수행에 대한 반응적 분류 형식에서 적절성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는 한에서만 규칙성은 특별하게 규범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그러니까 브랜덤이 자신의 그 규칙성주의 이론에 대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규칙성이라고 해서 다 규범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규칙성이 특별하게 규범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이 뭐냐? 적절성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는 한에서만, 이럴 때에만 규칙성은 규범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약간 애매한 것 같다. 근데 아마도 브랜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규범성 자체를 규칙성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규범성이라는 거는 미리 전제되어 있다. 다만 그 미리 전제된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특정한 규칙적인 행위를 더 강화시키고 더 약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라는 게 이루어질 때에만, 그때에만 내가 하는 그 강화의 행위라는 게 규범적인 어떤 힘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규범이라는 걸 규칙성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규범을 미리 전제한 상태에서 다만 그 규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규범에 따라서 특정한 규칙적인 행위들은 강화하고 다른 규칙적인 행위들은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그럴 때에만 강화라는 것, 상벌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설명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브랜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 이 뒤에서 나올 내용들은 세 갈래의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진행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칸트적인 구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규칙에 따르는 행위와 규칙의 개념에 따르는 행위 사이에 칸트적인 구분을 받아들인다라고 첫 번째 전략이 나왔는데, 이 전략은 아까 그런 거였죠. 규칙에 따르는 것, 규칙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것, 내계적인 어떤 활동 없이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존재자들, 자연적인 존재는 그냥 규칙에 따르는 거고, 우리 합리적인 존재들은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한 방식에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규칙 개념에 따른 행위라고 이제 구분했었죠. 그러니까 이 구분이라는 건 계속 나왔던 그 인과적 질서와 인식적 질서, 자연적 질서와 구범적 질서 사이에 그 구분에 대응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칸트의 구분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규칙의 퇴행 논증을 받아들인다. 이것도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죠. 칸트는 세 가지 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논제가 규범은 곧 규칙이다라는 논제였는데, 그건 거부가 된다. 그거는 비트겐슈타인적인 이런 그 논증에서 거부가 되니까, 나는 그래서 칸트의 그 두 번째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실용주의적인 규칙의 퇴행 논증에 따라서 그 실천 속에 있는 암묵적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 난 요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나왔고, 세 번째 전략은 이거죠. 방금 나온. 그래서 그 규범이란 것, 우리가 실천 속에서 규범적 태도를 따라서 그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규범적 태도를 취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규범적 상태들을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실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규범적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냐면은 상벌을 통해서, 이런 응보적 이론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이 세 겹의 전략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작업의 남은 부분에서 그 승인되고 추구될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할 부분에서를 다 정리한 건데 굉장히 복잡한 논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은 칸트 철학의 세 가지 논제로부터 칸트 철학이 지닌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그 두 가지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그렇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규칙을 따른 거, 규범을 따르는 거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지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규범적 상태라는 것과 규범적 태도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이걸 구분한 이유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거죠.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지만 그게 올바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인과적 질서와 규범적 질서 사이의 어떤 괴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게 항상 규칙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특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규범적 상태랑 규범적 태도를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부터 규범적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상벌 이론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철학의 어떤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짜는, 엄청 오늘도 참 체계적으로, 이것도 참 재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논의를 탁탁탁탁 맞게 구성하는 게 재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칸트 철학의 세 가지 어떤 두 가지 특징들이죠. 칸트 철학의 두 가지 특징이 두 가지 논제가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논제라는 게 뭐였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규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의 개념에 따라서,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따라서 행위한다. 그리고 이 컨셉션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컨셉하고 컨셉션스가 사실 다른 거다. 그래서 컨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정의를 다 따라야 된다는 건 다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정의의 컨셉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때 네가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정의가 뭔데, 네가 말하는 정의가 구체적으로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걸 공리주의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의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정의의 컨셉은 다 동의하지만 정의의 컨셉션에는 다 차이가 있다. 그때 말하는 그 컨셉션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개념으로 통칭을 했고,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논제가 나왔고, 그래서 칸트 철학에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는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
규칙을 따르는데 실수하거나 잘못 따르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강조하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 특징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규칙적이라는 것과 그냥 어떤 규칙적으로 우리가 행위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행위한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래서 규칙 따르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특징으로 받아들여셔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규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따라서 행위하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냥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따라서 행위한다. 이게 결국에는 인과적 질서, 인식적 질서, 자연적 질서, 인과적 질서의 그 구분에 대응하는 것이고 우리 규범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규범을 아예 나는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인정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규범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규범을 따르지 못하거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브랜덤 논이었고 두 가지 특징이 나왔고 그쵸. 그래서 자연적 존재는 그래서 단순히 규칙에 따라 행위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적 존재는 단순히 규칙을 따라서 행위하지만 규범적인 존재는 그 규칙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따라서 행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행위하는 그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수행 자체가 구분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규범적 태도와 규범적 상태 사이에 구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여기서 그래서 규범적 상태들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규범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규범적 태도라는 게 규범적 상태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규범적 태도를 취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나는 실천 속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규범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걸까? 그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뒤에 보면 이제 상벌 이론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죠. 실천적인 평가하는 것과 평가되는 것은 같지 않다. 평가되는 것은 그 규범적 상태인 거고 평가하는 것은 규범적 태도인 거다. 그리고 이게 또 계속 그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단순히 규칙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규칙에 민감하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규범적 상태라는 게 있고 규범적 태도라는 게 구분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수행이 규칙에 따라서 옳거나 그를 단순히 그냥 우리의 수행이 규칙에 따라서 옳거나 그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수행에 대해서 그 수행이 규칙에 따라서 옳거나 그른 것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옳거나 그른 수행, 각각의 수행들이 규범적 상태로서 있고 그 수행에 대한 평가로서의 규범적 태도가 구분된다. 그래서 규범적 태도라는 것은 결국엔 평가라는 문제랑 연관돼 있고 내가 수행을 평가하는 게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죠. 이게 아까 그 질문을 좀 더 명확한 형태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예시거든요. 브랜덤이 원래 자기가 사용한 건데 어떤 걸 음식으로 다룬다는 거는 그걸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먹는다면 나는 이 대상을 음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실천 속에서 그럼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대상을 올바르거나 그른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시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나온 게 상벌이다. 나는 상을 주거나 벌을 줄 때 그 대상을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시로서 이제 호그런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호그런드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재직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겼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이 막 하이데거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그러니까 드레이퍼스 제자거든요. 드레이퍼스 제자인데 하이데거에 대한 글도 쓰고 뭐 인지과학 같은 것도 하고 분석 철학에서도 활동하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이 호그런드라는 이 이름을 처음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이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아가지고 이 이름을 표기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호질랜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우겔란드라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발음 기호를 찾아보니까 호그런드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이게 뭐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뭐 호그런드는 그냥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그냥 예시예요.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이제 뭐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방식으로 뭐 한다고 그 행동한다고 한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족에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그런 행위들의 집합이 바로 규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강화라는 상벌이라는 게 강화라는 걸로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수행을 올바른 것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걸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벌을 준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걸 강화한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걸로 다룬다는 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상벌을 준다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강화한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정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규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건 뭐냐?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다.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건 뭐냐? 상벌을 준다는 거다. 상벌을 준다는 건 뭐냐? 강화하고 있다는 거다. 그 수행을 계속하도록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강화라는 게 그 우리가 실천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덤이 자신한테 제시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게 일종의 그렇지 규칙성 이론이지. 근데 단순한 규칙성 이론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걸 그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 뒷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기는 그 칸트의 구별을 받아들이면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논증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상벌 이론을 가지고서 이걸 설명하는 상벌 이론을 가지고서 규범적 태도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은 또다시 그 규칙성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것도 규칙성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호그런드가 제시한 그런 이론조차도 사실은 규칙성주의의 한 버전이고 그래서 게리맨더링 논증을 피해가기가 힘들다. 단지 게리맨더링 이 이슈를 뒤로 미룰 뿐이다. 미룰 뿐이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이론도 규칙성주의의 혐의가 있긴 하지만 내 이론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 규칙성주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냥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로 처벌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상벌이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걸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자기 이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변명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변명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이해를 해주느냐에 따라 변명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은데 근데 어쨌든 브랜덤이 하고 있는 말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상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상벌을 받을 만한지의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 진정으로 규범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